무엇보다 공정하고 또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론화 추진 방향은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YTN 토론회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에게 적용될 대입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자, 각각의 시나리오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실 패널들을 모셨는데요. 순서대로 준비된 발언부터 듣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이 본인의 학습 노력이 아닌 학부모의 재력과 정보력,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등 외부의 영향에 의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제도전이 불가능해지고 역전이 불가능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의제 1화는 학습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 기형적으로 확대된 수시의 비율을 정시 비율과 균형을 맞추라는 안으로 대학은 실기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최하 45% 이상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라는 안입니다. 두 번째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 평가를 유지하자는 입장인데요. 수능 절대평가는 수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고 동점자 발생 시 또 다른 선발 방법이 생길 수 있다든지 원점수가 높아도 등급에서 밀리는 승복이 불가능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평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시에서 수능 최저는 최소한의 학업 성취 수준을 요구하는 등급으로 지원자의 학업 능력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현행과 같이 대학 자율에 맡겨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엔 교육부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전문 교육기업 진학사 조사 결과 2018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른 고3 학생 10명 중 7, 8명이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안을 지지하는 모 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17.7%는 정시가 50% 안팎으로 55.5%는 60%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대답했는데요. 국민의 74% 이상이 정시가 더 늘어야 한다고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시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은 1등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잘하는 학생은 잘했다고 인정을 받고 부족한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꿈꿉니다. 공론화 의제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상대적인 서열보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더 의미 있게 반영되는 대입제도를 추구합니다. 대입제도 개편은 학생들과 대학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선발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장점들이 잘 드러나고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다양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대학에 강제적으로 전형 간의 비율을 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특정 전형을 과도하게 늘리기보다는 다양한 상황들이 잘 고려될 수 있도록 전형의 비율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등급이면 훌륭한 학생인데도 그 안에서 또 퍼센트를 따지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평가는 고득점을 위해 반복적이고 숙달된 문제풀이가 강조되고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보다는 맞고 틀림의 획일성만을 강조하게 되어 교육의 더 큰 가치의 추구가 어렵습니다. 과잉 경쟁을 완화시키고 교육이 학생들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합니다. 수시 전형은 기존의 점수 위주의 선발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역량을 중심으로 선발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물론 대학에서 학업적인 기본 소양의 판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별력만을 위하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활용이 강화되면 학생들은 수능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이중 부담을 가지게 되며 결국 점수 위주의 선발과는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이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활용은 필요하지만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입제도 개편은 앞으로 교육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비판받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입니다. 아울러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의 도입은 학생들의 성장 추구라는 교육 본질의 회복에 있어서 그 목표가 아닌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는 그간 유례가 없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학의 입장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시나리오입니다. 학교 교육의 변화와 학생의 성장과 잠재 역량을 대학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입시 혼란과 대입 준비 부담을 가장 최소화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 선발 비율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전형 하나만으로 학생 선발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사회 경제적 배경, 지역 여건이 다르듯이 대학 또한 특성과 기능, 설립 유형, 지역의 규모의 차이에 따라 학생 선발 구조가 다르므로 일률적 선발 비율은 대학의 경쟁력 역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능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 평가를 유지하여 선발의 변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목 절대평가 시 대학은 변별력 강화를 위해 원점수 활용, 교과 내신, 대학별 고사와 면접 등 다양한 전형 방법 활용으로 오히려 수험생들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향후 학교 교육의 변화에 따른 수능 성격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수능 재작력 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의 특성과 모집단의 특성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능 재작력 기준은 학생 위주 전형에서 최소한의 학업성취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등급을 강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미래지향적인 대입 제도로서 안정성과 지속성, 입시 혼란을 최소화한 투명하고 공정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입제도는 모든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키가 아닙니다. 대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고 선발 제도는 선발 기능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선 정시의 비율을 확대하고 수시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의 균형을 도모하자라는 것이 의제4의 제안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교과 전형의 비율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는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입제도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아진 수시의 비율을 낮춰야 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대입제도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제한도 필요합니다. 또한 전국의 각 대학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대학 입시제도의 폐해는 수시 전형을 우수학생 선점의 도구로 활용해온 소위 최상위권 대학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 최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대단히 높고 교과 전형의 비율은 대단히 낮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교과 전형의 비율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가 정립되면 최상위권 대학들은 수시의 비율을 대폭 낮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들은 일반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교과 전형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상위권 대학들이 교과 전형의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학종의 비율도 낮춰야 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 수시는 낮아지고 정시가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미충원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시로 확대해온 중위권 이하 대학들은 이러한 가이드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위권 이하의 대학들은 이미 교과 전형의 비율이 학종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제4의 제안은 상위권 대학들의 정시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을 줄이면서도 중위권 이하 대학들이 대학 입시제도 개편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는 그런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수능의 평가 방식은 상대 평가를 제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긴 하지만 인사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소영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능 위주 전형을 45% 정도로 늘리자,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요. 시나리오 첫 번째예요.
우선 45%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략 수능 비중이 한 20% 정도거든요. 그럼 45% 너무 급격히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45% 이상이라는 수치가 좀 꽤 높은 비율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수치가 80%까지 확대되어지는 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없이 그 일방적으로 확대시켜왔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2019학년도는 뭐 이미 발표가 됐지만 2020학년도 거 그 정시 비율을 발표에 앞서서 사실 10%대까지 떨어진 비율을 발표하기가 교육부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각 대학의 뭐 정시 비율을 좀 높이라는 그런 권고가 좀 있었죠.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연세대가 그 정시 비율을 높였다고 하는 부분은 학종 비율도 같이 높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능 최저를 폐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실질적으로 정시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5%라는 수치가 사실은 뭐 계산을 어떻게 해갖고 제시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응시생이 한 55만 명이 되고요. 4년제 대학을 35만 명을 선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수시로, 그러니까 응시생의 전체 50%가 수시로 합격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합격하려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 밀린 그 사실 재학생들 90%, 그다음에 재수생 70%가 4년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그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또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려면 적어도 반반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는 50%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수시 2월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45%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45%도 무리한 주장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이번에는 시나리오 2번을 지지하는 윤상준 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 2번은 수능 평가 방식을 전 과목 절대 평가로 하자 이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평가를 하게 되면 한 등급을 받는, 그러니까 같은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변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당장 나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수능 절대 평가로 이제 전환했을 때 이제 정시 선발의 어려움, 즉 이제 변별력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지금 현재 정시는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대학이든 학생이든 그 적합성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너 점수 이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인정해 줄게라는 체계거든요. 때문에 대학에 적합한 학생 선발을 위해서라도 절대평가의 등급 활용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학생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정시의 취지도 살리면서 또 변별력도 갖추게 되고 아울러서 적합성이 있는 학생 선발에도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오히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정현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 3번을 지지하고 계신데 수능은 상대평가 원칙을 유지하고 그리고 수능과 학생부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러면은 현재 대입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대입제도에 크게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학 입시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동안 대입제도가 얼마만큼 신뢰와 공감을 가져왔느냐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상대평가 원칙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수능의 성격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객관성과 변별력이 유지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고요. 아마 전년도에 영어 절대평가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상당한 그 입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험생, 학부모, 심지어 대학까지도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최소한의 어떤 안정성, 입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이 현재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에 있어서 수능과 학생부 유지 전형의 어떤 선발 비율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국에 약 350여 개의 대학들이 처해 있는 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에 대한 규모, 그다음에 특성, 그다음에 학생 선발에 대한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입시를 또 새롭게 틀을 또 개편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학부모나 학생 또는 학교 현장에서도 상당한 어떤 그 혼란을 겪을 거에 대한 부분에서 최소화하자는 어떤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 그리고 미래 교육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학의 역할은 더욱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대학은 정말 특성이 맞는 인재 선발을 통해서 미래 교육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봅니다. 예. 급격한 입시제도의 변화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4번을 지지하고 계신 이현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시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이 비율을 좀 균형 있게 하자 이런 주장이신데 얼핏 보면은 이제 수능 확대를 주장하는 시나리오 1번하고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독립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 4번으로 분리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시나리오 1번하고는 뭐 많은 점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데 정시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방법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시나리오 1은 잘 아시다시피 일률적으로 정시를 45% 이상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방침을 적용하자는 거죠. 시나리오 4는 여기에 무리가 좀 따른다고 보는 겁니다. 전국의 대학들의 여건이 달라서 모든 대학들에게 45% 이상 이런 식의 일률적 비율을 제시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문제가 되는 대학들은 소위 최상위권 20여 개 대학이거든요. 예. 이 대학들의 정시 비율을 늘리고 이 대학들의 학종 비율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정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균형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종합 전형의 비율이 교과 전형의 비율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이드가 누구한테 적용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고 교과 전형의 비율은 극단적으로 낮은 소위 최상위권 대학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대학들이 교과 전형의 비율보다 학종의 비율을 더 높지 않게 하라고 하는 가이드를 설정하게 되면 이 대학들은 수시 전체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주로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최상위권 대학들이 이 전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교과 전형의 비율을 낮추게 될 것이고요. 교과 전형의 비율을 낮추게 되면 학종의 비율도 따라서 낮아져야 되겠죠. 예. 예컨대 교과 전형의 비율을 20% 이하로 하게 된다면 학종도 20% 이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들은 그러니까 정시의 비율을 60% 이상 늘리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안하고 사안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너무 늘어나면 안 된다. 이 의견이 좀 덧붙여지신 그렇죠. 것 같다고 네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시나리오 1, 2, 3, 4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앞으로 어떻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공론조사를 창시하신 피슈킨 교수도 사실은 신고리 원전 재가동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 대입 입시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이 공론화 과정에서 이분이 정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될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참여하지 않으면 또 저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고 그 과정이 가능하면 저희들의 목소리들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진행되는 과정이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서 끝까지 국민들에게 저희들의 안이 잘 소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다음 윤상준 의원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민주적인 절차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다른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때 더 중요한 것은 근데 각자를 다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판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사실 미래지향적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교육이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기반을 하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견해나 논거들이 정말로 타당하고 그리고 그게 맞는 건지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김정현 회장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예. 아마 이번 대입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교육회의나 공론화에서도 아마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 이제 수기 과정, 아마 7월달에 수기 과정 1차, 2차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수기에 참여하시는 이제 시민정책단 400여 분들이 정말 현재 입시 제도를 얼마만큼 이해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이 제도의 현재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정보,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좀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론화 과정에서 신경을 쓰신다면
아마 이 공론화가 좀 더 성숙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예. 수기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어떤 합의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마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제시된 그런 안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많은 관계자분들이 노력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현 대표님.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육 문제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지만 예. 실제로 대입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 수기 과정이 올바른 의사결정까지 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또 시민 참여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제공, 지금 이 YTN도 그 자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판단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로 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적 근거에 기초해서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철학 가지고 논쟁하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건 불가능하죠.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공론화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공론화 작업이 좋을지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네 가지 시나리오 의견을 들었는데 이게 사회적인 어떤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좀 좁혀나가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각 패널들께서 두 번째로 지지하는 안, 내 안 말고 두 번째로 지지하는 안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좀 거꾸로 순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현 대표님 의견부터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란이 저희하고 문제의식이 상당히 겹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뭐 이란을 제가 지지하게 되지 예.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정현 회장님은요? 네. 저는 당연하게 시나리오 3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아, 네. 현 대입 제도에 크게 문제가 없다. 네. 자주 바뀌면 안 된다. 예.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우리 학교 교육의 변화라든지 또 미래 지향적인 어떤 그런 교육적 변화에 대해서 좀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예, 아닌가. 절대 평가로 가자.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지지를 한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가 약간 비슷한 유형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를 좀 지지를 해봅니다. 두 분의 의견은 이제 조금 좁혀졌는데 그러면 이제 윤상준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네,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하네요. 예. 전 제 주장을 좀 하고 싶은데, 네, 다른 어떤 안이 더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뭐 덕분에 이제 다른 시나리오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안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3안을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 이유인즉슨 이제 뭐 이게 아니고요. 네, 현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과 그리고 다가올 현실들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을 하면서 학생들의 다양성과 성장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존중하고 있다. 저 예. 의견은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물론 수능에 상대 평가를 주장하고 계시지만 어떤 끊임없는 과잉 경쟁에 대해서는 우려와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현재 어떤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에 의해서 저는 3안을 지지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번 시나리오하고 3번 시나리오 의견이 살짝 좁혀졌고요. 그렇다면 박수영 대표님이 이제 4번 시나리오를 지지하게 되면 의견이 좀 좁혀지는 건데요. 네, 뭐 저희도 어떻게?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능 그 위주 전형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현 소장님의 주장인 사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뭐 그 이안도 그렇고 뭐 대학 경쟁 그 지금 입시 상태에서는 경쟁이 지금 사실 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예.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 경쟁에 어쨌든 선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경쟁이 불가피한 건데 저희도 이현 소장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뭐 교과 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교과 전형이 유지가 되느냐, 그 교과 전형의 목적을 그대로 대학에서 선발을 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대학들이 특히 상위권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또 다른 방법의 어쨌든 방법들을 이용해서 면접이나 아니면 저희들은 그냥 암암리의 엄마들끼리는 고교 등급도 다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한 교과 전형은 사실 유효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칙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희도 뭐 사안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네 가지 대입제도 이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네 분 패널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 자,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분의 의견을 듣고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이건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오늘 네 분 패널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오늘 논의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시나리오는
이번 달 한 달 동안 400명 넘는 시민 참여단의 수기와 또 종합 토론 등을 거쳐서 8월 초에 확정 발표됩니다. 아무쪼록 국민적 신뢰와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 YTN도 기원하면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YTN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